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지만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에 10만 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남양주 왕숙이나 성남 복정지구와 달리 의정부 우정지구는 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지역별 편중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이 희망퇴직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2,300여 명이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퇴직금 규모만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업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케팅 업자를 동원한 음원 순위 조작 사례가 드러나면서 음원 시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편법 사재기로 오염된 음원 차트가 K-팝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채무자가 갚지 못한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걸 채무 변제라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채무 변제 금액 기준을 종전보다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자산 손실이 커지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개인 구상채권 상각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합니다. 구상채권은 채무자 대신 은행에 빚을 갚아주고 회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주금공이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대신 상각하게 되면 채무자는 빚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주금공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고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는 겁니다. 주금공이 가지고 있는 개인 구상채권 대부분은 전세자금 보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빚을 적절하게 감면해주면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주금공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구상채권 상각 기준을 500만 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권을 갖는 기획재정부와도 실무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상채권 상각 기준 완화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금공의 자산 손실은 물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금공은 매년 1,300억 원 안팎의 구상채권을 상각하고 있는데 상각 기준이 완화되면 연간 29억 원 정도 추가 상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약 4,2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정부가 연탈시켜주거나 기준을 낮추어서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 금융기관을 또 부실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도 된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행 전 기대와는 달리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163명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 수도 5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주요 방역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돌파 감염이 늘자 추가 접종을 확대 실시해 신규 확진과 중증 환자 발생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우선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까지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고 50대와 우선 접종 직업군의 추가 접종 간격은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인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60세 이상 고령층, 또 요양병원이나 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입원이나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추가 접종 간격을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로 조정을 하고요. 50대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우선 접종 직업군은 5개월 이후로 단축 조정을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말까지 추가 접종을 받게 될 국민은 총 1,378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방역당국은 30세 미만 연령층에게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하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인데요. 최근에 유럽 일부 국가에서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 심낭염 발생 확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나오자 우리 방역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은 11월 30일까지, 2차 접종은 12월 31일까지만 시행을 하고 사용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산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행이 지속될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일단 방역 당국이 위험도 평가 지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주 코로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또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는 물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자 정부가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을 중심으로 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매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 일상 회복 이행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을 비롯해 신규 위중증 환자 수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17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를 평가하기로 한 것인데요. 17개 가운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나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 5개를 핵심 지표로 삼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일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위험도는 모두 5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례 평가 절차와 별개로 긴급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 등 위험도가 높아지면 긴급 평가를 실시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긴급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비상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대본 또는 중수본이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머크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오늘이었죠. 김강립 식약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미국 머크사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연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는 우리 정부가 선구매를 추진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죠. 지난 9월에 20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체결을 했고 추가적인 구매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중증 악화를 막을 수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입원자나 중환자 급증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에서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탄소 중립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폐기물이 나온 거를 에너지화하는 쪽에 굉장히 좀 취약하다. 국가의 이제 지원이 부족하니까 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폐기물 대란이 나는 겁니다. 이런 관련 기술 개발 확대와 국내 에너지 산업 적용을 통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트로트 가수의 히트곡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최근에는 이 가수의 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됐습니다. 다름 아닌 음원 사재기 이슈에 이 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업자들이 왜 음원 사재기를 하고 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SNS에서 음원 총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자 수많은 계정이 나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의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독려합니다. 매시간 차트 순위를 공유하고 모금을 하기도 합니다. 유료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받거나 더 많은 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팬덤이 특정 곡을 집중적으로 스트리밍한 지 1시간 만에 음원 순위가 30계단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순위 급등은 음원 플랫폼 이용자 수가 적은 새벽 시간대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순위를 지키기 위해선 이른바 총공팀이 24시간 풀 가동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직적인 스트리밍 행위가 편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케팅 업자를 동원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에 이른 겁니다. 최근 음원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영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탁 소속사 대표는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업자에게 거액을 주고 스트리밍 수를 올려달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순위를 높여야 하는 걸까? 유행에 민감한 한국 대중문화 시장에서도 음악 분야는 특히 차트를 중심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즉, 음원 순위가 높아야 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차트 안에 랭크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어떠한 별도의 다른 마케팅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정한 음원 플레이가 아닌 방법으로라도 그 차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원들을 사재기해서 차트에 랭크시키는 방법들이 암암리에 좀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음원 플랫폼들은 전체 이용료를 더해 이를 청취 횟수에 따라 음원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음원 청취 횟수를 조작하는 사재기는 다른 가수에게로 돌아갈 목까지 뺏는 사실상 약탈 행위인 셈입니다. 어떤 노래가 좀 유명한가, 어떤 노래들을 내 친구들은 혹은 내 또래들은 듣고 있나라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약간 악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고요. 순수한 창작으로 자기의 결과물로서, 자기의 작업물로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차트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상을 반영하는 차트가 거꾸로 현상을 만들고 있는 음악 시장은 결코 오래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대중음악계의 고질병으로 통하는 음원 사재기 문제, 산업부 신선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신 기자, 이 돈을 주고 특정 음원을 계속 사서 이제 순위를 높이는 이런 게 이제 사재기인데 음원 사재기 논란이 그동안 좀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차트가 유행을 만드는 구조 때문인데요. 음원 차트 상위권이란 이유만으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음악을 듣게 됩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기억나시죠? 예. 그때 보면은 순위에 따라서 당일 화제거리가 정해지는데요. 음원 차트도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죠. 멜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최상단에는 그 최신 음악 그리고 탑 100이라고 하는 실시간 차트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 최신 음악과 탑 100 중에서 어떤 거에 더 관심을 기울일까요? 당연히 탑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게 지금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음악인지 궁금할 그렇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위에서 5위까지에 있는 곡이 내가 만약 모르는 곡이어도 일단 듣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매장에 가면 아예 이 탑 100 음악을 자동 재생으로 틀어놓는 것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들 탑 100 곡에 노출이 되고 또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음원 순위를 높이는 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건 단순히 그러니까 재생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만은 아닌 거죠? 네, 현재 시장 구조상 이제 기획사들에게 이 음원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무형의 부가 혜택이 생기기 때문인데 음원 순위가 올라가야 방송 출연도 많아지고 행사 섭외 요청도 들어옵니다. 또 이제 아티스트의 몸값이 뛰기 때문에 더 이득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빗나간 팬심 또는 기획사나 홍보 업체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음원 순위를 좀 조작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누가 했건 간에 음원 시장을 교란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가 공신력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뭐 가수들한테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음원에 이어서 이제 음반 판매량이라는 네. 이런 수치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신뢰성을 잃었다 이런 비판이 있다면서요? 네, 음원 차트에 이어서 이제 음반 판매량도 좀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팬덤의 결집이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도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통적 음반 시장이 그 CD 음반 판매량은 감소 추세입니다. 수년째. 하지만 K-팝만 확장세죠. 국내 음반 판매량의 대부분은 이제 팬덤의 대량 구매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11년 전에 692만 장이 팔렸는데 지난해 4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거의 저 음반이 CD인 거죠? CD죠. 예. 우리 CD 요새 안 누가 듣잖아요. 듣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주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4천만 장이 지난해 팔렸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10배 이상 급성장한 겁니다. 앨범 판매량이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이제 가늠이 되다 보니까 팬들이 헌신적으로 앨범 구매에 뛰어들고 있는 실상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런 아이돌 팬덤들 같은 경우 아이돌 회사에서는 이제 상품화하는 그 음반이 이제 MD 같은 수준으로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나오는 게 팬심으로써 팬들이 이걸 구입하게 되는 거고, 이제 아이돌들 음반 시장 계속 많이 더 팔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K-팝이 북미 차트에서도 굉장히 높은 네.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네. 경우도 이렇게 팬심이 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K-팝 아이돌 팬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기록에 지극히 민감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빌보드에서 버터와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가 장기 1위 직권을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죠. 이것 또한 BTS 팬덤이 압도적으로 앨범을 구매한 영향이 큽니다. 팬이 기록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디지털 음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오히려 사양길에 들어섰던 그 CD 산업이 부활된 겁니다. 바로 팬덤 덕분이죠. 이게 뭐 빗나간 팬심 덕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네. 흐름 뒤에는 이제 국내 엔터 기업들의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K-팝 기획사들의 그 전략이 있는데요. 앨범 50장을 사고 한 장만 남기고 49장을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판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소속사들은 실물 음반 한 장에 팬사인회 응모권 한 장을 끼워서 팝니다. 앨범을 많이 살수록 이 팬사인회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앨범을 많이 구매하게 되는 건데요. K-팝 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내 가수가 1위를 해야 팬들도 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팬사인회에 당첨이 되려면 그 앨범당 하나의 어떤 그 응모권의 느낌이 있는데 최대한 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30장, 50장 뭐 이렇게 사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팬사인회를 열기 어렵게 되니까요. 이제는 아티스트와의 영상 통화 기회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앨범을 판매하는 엄청난 구매 동기가 됐습니다. 팬사인회 티켓 응모권을 음반하고 연결을 지어서 수익을 그쵸. 판매량을 네. 올린 거네요. 이 네. 티켓 응모권이라는 게 티켓이 아니라 티켓을 응모할 수 있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네. 거죠. 이렇게 팬 한 명이 같은 앨범을 여러 개씩 사서 실제로 듣는 건 아마 한 개일 텐데 그쵸. 이제 좀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장용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벤트가 끝나면 다 모든 게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예. K-팝 음반에는 또 이렇게 응모권뿐만 아니라 사진집과 각종 포토카드가 또 담기는데요. 무작위 포토카드가 대량 구매를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개 음반엔 포토카드 2장이 무작위로 들어있는데요. 팬들로서는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포토카드를 얻거나 전체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또 앨범 수십 장을 사기도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요즘은 음반을 이제 들으려고 사지 않거든요. CD 플레이어도 없고 사실 음반에 포토카드라든가 이런 굿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보통 요즘은 아이돌 멤버가 여러 명이잖아요.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멤버의 이제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서 여러 장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팬심에 이런저런 소품들을 사게 되면 당장 뭐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가서 이제 팬심이 네. 좀 떨어진다거나 관심이 좀 저조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이제 텅 빈 지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회의감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또 하나의 덕질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팬사인회는 즐거웠지만 또 이벤트를 갔다 돌아와 보면은 이 앨범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십 장을 샀는데도 팬사인회에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사례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K-팝 앨범 판매 전략은 이 MZ세대의 주 관심사인 친환경과는 또 거리가 멉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좀 사면서 걱정을 하거든요. 뭐 한두 장 사는 게 아니라 몇십 장을 사고 그 앨범들이 작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냥 CD였는데 이제는 책처럼 진짜 몇십 장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에 있는 종이도 재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분해가 되기 쉬운 재질들이 아니거든요. 좀 두껍고 하드 케이스로 돼 있고 코팅도 돼 있어서 환경 오염이 많이 되겠다라는 걱정은 들더라고요.
네, 이처럼 팬들도 이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K-팝을 위해서 행동에 직접 나선 곳도 있습니다. 이들은 앨범 상품의 플라스틱 포장 최소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K-팝의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팬덤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심리를 이용하는 어떤 네. 과도한 마케팅 같은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한테나 뭐 지구한테나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팬들은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아까 많은 구성품들이 있었잖아요. 포토카드나 앨범이 책처럼 나오는 거. 네. 좀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 거죠. 재킷 사진이나 포토북 등은 구성품을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 등 디지털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탄소년단 등이 소속된 기획사 하이브와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이 NFT가 결합된 팬덤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이 주 소비층인 MZ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슈인 만큼 앞으로 기획사들도 변화가 되리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또 NFT를 또 기획사의 또 다른 판매 전략으로 작용되진 않을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퀄컴이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다변화에 나선다는 소식에 주가가 8% 급등했습니다. 퀄컴 최고 경영자는 퀄컴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이 현재 1,000억 달러에서 10년 내 7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애플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미래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퀄컴은 이날 BMW와 자율주행 협력 계약을 밝히고 메타버스와 커넥티드카, 클라우드 등 사업 다변화 전략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둔화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 안정화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전 청약을 민간 분양까지 확대해서 이런 흐름을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런 전망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의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사전 청약을 추가로 실시하여 실수요자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공 분양에만 사전 청약이 진행됐는데 이달 말부턴 민간 분양에도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 청약 물량도 6,000호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부터 3기 신도시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 등 3차 사전 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9월 이후 주춤해졌는데 정부는 사전 청약 효과로 집값 안정세를 굳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국토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중개업소 10곳 중 8곳이 3개월 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은 공급 시장이 길다며 시장 안정세에 있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빼고는 지금 나온 물량 자체가 안정화에는 큰 효과가 없다. 입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입주하려면 아주 한참 남았잖아요. 오히려 이제 전세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요. 정부는 집값의 불안 심리가 꺾였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시장과의 시각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는 경쟁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벌써부터 수요층이 일부 지역으로만 쏠리고 있는 겁니다. 홍헌표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를 두고 청약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 2차 사전 청약 결과를 보면 서울, 특히 강남권 접근이 우수한 곳으로 수요가 쏠렸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남양주 왕숙과 성남 신촌, 성남 복정 등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신혼 희망타운도 위례와 성남 복정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좋지 않고 서울 접근이 어려운 의정부 우정지구는 평균 경쟁률이 1.3대 1을 기록했고 특별 공급에서는 미달이 났습니다.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내놨음에도 수요층의 마음을 끌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사전청약은 다른 주택의 본청약에 당첨되면 별다른 제약 없이 당첨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요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요는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기 신도시 분양 당시에도 위례와 판교, 광교 신도시 등 강남권 접근성이 높거나 배후 수요가 풍부한 곳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등은 최근 부동산 상승기 전까지는 수많은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고 교통 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하남, 교산, 과천, 남양주, 왕숙 등이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들 지역은 비교적 서울과 가깝고 또 주변의 업무시설 접근도 용이해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초 3기 신도시 3차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총 32곳 가운데 강남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과천 주암과 하남 교산, 그리고 3기 신도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양주 회천 등이 포함됐습니다. 벌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과천과 하남에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3기 신도시 택지 대부분이 서울에 인접하지 못하고 경기도권에 분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3기 신도시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교통망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특별 공급이 막힌 세종시 공무원에 임대 아파트 3,000세대 공급을 추진합니다. 세종시와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무원 전용 임대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무원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소속 기관이 있는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최근 세종시 이전 기관이 추가로 늘고 국회 분원도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1,300명, 체납액이 5,1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난 체납자의 명단을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 7,600만 원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개인 고객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 법인 가운데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자였던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가 재산세 552억 1,400만 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체납자는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에도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수출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9월 기준 미국이 수입한 한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의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30.2달러로 1년 전보다 1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산 배터리와 일본산 배터리의 미국 수입 가격은 각각 22.7달러와 46.6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이는 주로 SK온과 삼성 SDI가 배터리 수출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단가 인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내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R&D 예산을 올해보다 3,800억 원 많은 1조 2천억 원으로 늘리고 오는 2023년부터 탄소중립 R&D 예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산업계는 정부 측에 혁신기술 개발 투자 지원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와 자원순환 확대, 인센티브, 제도적 기반 마련 등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상임회장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72.9%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을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탄소 중립 관련 혁신 기술이 더 많이 나오도록 탄소 감축을 잘하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이 얼마 전 소매금융 철수와 함께 이 희망 퇴직자들에게 파격적으로 천문학적인 조건을 내걸었죠. 1조 원에 달하는 이 퇴직연금을 놓고 국내 다른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그리고 교보생명이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시티그룹이 예상한 한국 소매금융 철수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76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티은행이 희망퇴직자들에게 내세운 특별 퇴직금 조건을 보면 최장 7년까지 기본급 100% 지급에 창업 전직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최대 7억 원까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일반 퇴직금까지 더하면 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는 임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업계에서는 이번 시티은행 퇴직자들의 퇴직연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SC제일은행의 희망퇴직 당시 약 6천억 원, 2018년 한국GM의 희망퇴직 당시 약 5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유례없는 규모입니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반 퇴직금 제도 사업장으로 퇴직자들이 퇴직금 수령 계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 급여 계좌보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를 선택할 경우 절세 효과가 있어 대부분 IRP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P는 현재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어 사실상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금융사가 시티은행 퇴직자들을 잡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험사 3곳과 증권사 1곳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퇴직연금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4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퇴직보험과 관련해 기존에 시티은행과 거래가 있던 보험사들 중 3곳이 선정됐고 증권사 중에는 미래에셋이 유일하게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퇴직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은행의 틀을 깨고 증권사 1곳이 포함된 것은 최근 증시 화랑과 더불어 증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선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사의 IRP 수익률을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TF나 리츠를 편입할 수 있는 등 상품 라인업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설명회를 진행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IRP 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과 담당 직원 연락처를 전달해 접근성 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퇴직자들이 설명회를 들은 4곳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시티은행의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까지 IRP 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챙겨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도 잘 일컬어지고 있죠. 오늘의 이 소식과 함께 우리가 흔히 언급하지만 또 잘은 모르는 이 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통화 정책에서 자주 거론이 되는 용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페드와 FRB 그리고 또 FOMC. 네. 앵커는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잘 알고 계세요? 일단 페드는 연준이고 네. FOMC는 연준이 하는 통화정책 회의잖아요. 네. FRB랑 페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되겠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안에는 이렇게 FOMC와 FRB 이렇게 또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FOMC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리와 또 통화량을 결정하는 곳이라면 FRB는 FOMC에서 이렇게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50개 주를 12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 각 구마다 하나의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있는데요. 이 12개 연방준비은행을 FRB가 총괄하고 또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달러화 지폐를 좀 보시면요. 왼쪽에 ABCD 이렇게 A부터 L까지 알파벳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알파벳들이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12개 연방준비은행들을 각각 나타냅니다. A는 이제 보스턴 연은이고 그리고 또 B는 뉴욕 연은, 여기에서 보이시는 C는 필라델피아 연은 이런 식인데요. 달러를 찍어낸 은행들을 이렇게 각각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는 연준이고 FOMC는 통화정책을 하는 회의고 결정하는 그리고 FRB는 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달 초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FOMC가 결정을 했는데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금통위원이 한 7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FOMC 같은 경우는 몇 명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총 12명의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각종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이 12명에는요. FRB 위원 7명 전원과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고정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4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올해 위원 현황을 좀 한번 보시면요. FRB 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어서 현재 총 11명입니다. 1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위원장을 겸임을 하고 있고 뉴욕 연은 총재 2번 그리고 3번부터 7번까지 FRB 위원입니다. 그래서 3번부터 7번까지 하고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해서 총 이제 8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번부터 11번까지 각 이제 연은 총재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FOMC 위원 명단은요. 페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기서 굳이 따지자면 이제 FRB 위원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금통위원 같은 존재들일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연은 총재들 이런 분들까지 합쳐서 총 12명이 이제 위원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위원을 하는데 뉴욕 연은 총재만 고정적으로 들어가나 보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뉴욕이 예전부터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연방준비제도가 출범하기 전부터 뉴욕 어음교환소라고 해서 이곳이 민간 차원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좀 대신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연준의 뿌리가 뉴욕이기 때문에 이를 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참 역사가 짧은데도 이렇게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 FOMC 위원들 성향을 놓고 뭐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성향이 실제로 통화 정책에도 좀 영향을 실제 많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또 비둘기 혹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도 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당시에 비둘기파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마저도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한다? 진짜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불안을 했던 겁니다. 참고로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런 분류는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블러드 총재가 지금은 또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생각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나 또 다음 FOMC에 대한 예상은 이렇게 좀 단순 추측이 아니라 각 인물들의 성향과 또 발언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금통위는 1년에 한 8번 정도 열리는데 FOMC는 몇 번 정도 열려요? FOMC도 마찬가지로 매년 8번 45일마다 열립니다. 이달 초에 FOMC가 열렸으니까 12월에는 한 14에서 15일 정도에 FOMC가 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369 12월 회의에서 좀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테이퍼링의 결정 같은 경우에도 9월 FOMC에서 이뤄질 것이다라는 좀 추측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델타 변이와 그리고 실업률 수치 등을 이유로 좀 미뤄지면서 이달 초에 또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이달부터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하고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되죠. 12월에는 뭐 그렇게 큰 통화 정책 간의 변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안에 이제 차기 의장을 지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말은 이제 파월 의장이 물러간다 이 뜻입니까?
일단은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니까 이번에 지명이 있어도 2월까지는 임기를 지키게 될 겁니다. 게다가 또 차기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파월 현 의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또 파월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한 명 더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그동안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입니다. 브레이너드는 오바마 때 연준 이사가 됐고 백악관과도 인연이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제롬 파월과 그리고 브레이너드 이 두 사람을 백악관으로 직접 불러서 각각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군은 두 사람으로 확실하게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파월인지 브레이너드인지 아직까지는 분명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네. 지금 둘 중에 누가 되느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일단 정치적으로는요, 이 브레이너드는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 세력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파월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두루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바이든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도 둘 중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브레이너드 위원이 파월보다 좀 더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꼽히는데 이 내년 연준의 최대 과제가 금리 인상인 만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지금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이고요. 연임도 가능합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번 주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죠. 네, 두 번째는요. 바로 금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금값이 최근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실제로 돌반지 한 돈 가격이 32만 원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투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금 신탁, 그리고 골드뱅킹 펀드, ETF, KRX 금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저렴한 수수료로 또 잘 알려져 있는 금 ETF와 그리고 KRX 금시장을 통한 투자 방법 이렇게 두 가지만 따로 떼어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참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인플레이션이 사실 초부터 있었는데 3분기까지는 또 그렇게 금값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은 다시 몰리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금 ETF랑 KRX 금투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건데 네. 어떤 게 더 저렴합니까? 어떤 게 더 저렴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당연히 이제 그 KRX 투자 같은 경우는 현물 투자잖아요. 네. 금을 실제로 거래를 하는 거면 그게 더 수수료가 비싸지 않을까요? 더 싸지 않을까요? 네. 땡, 틀렸습니다. 틀렸습니까? 네, KRX 금시장을 통한 거래 쪽이 훨씬 더 쌉니다. 일반적으로 ETF가 수수료 측면에서 워낙 저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 이 금 ETF도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좀 같이 보시면요,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이제 투자 방법별로 수수료를 모두 더해봤는데요. 맨 밑에 있는 수치가 이제 모두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보시면 KRX 금시장을 통한 투자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참고로 이렇게 수수료를 범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범위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냐, 그리고 또 어떤 ETF 상품을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표기를 해뒀습니다.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이 KRX 그렇죠. 금거래가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는 건데 네. 이 KRX 거래는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뭐 한국 거래소 가서 거래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KRX 금거래도 ETF처럼 증권사 HTS, MTS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수수료가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증권사별로 또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면요. 단기 차익을 만약에 노린다라고 하면 맨 윗줄에 있는 미래에셋 증권을 통한 거래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매 수수료가 0.165%로 가장 낮기 때문이죠. 반면에 투자 기간이 1년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줄에 있는 NH투자증권이나 또 유한타 증권이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셋 증권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연 0.0002% 보관 수수료가 붙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1년을 보관한다라고 하면 대략 한 0.8% 보관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총 수수료가 0.245%가 되거든요. 그러면 NH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게 되겠죠. 보관 수수료가 붙는다는 건 증권사가 금을 따로 사서 보관을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KRX 금 거래는 현물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을 사고 파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관만 내가 아니라 증권사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KRX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을 거래하는 거고 금 ETF는 그럼 어떤 원리입니까?
금 ETF는 이제 그 현물은 따로 없이 국제 금값을 추종하는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품별 수수료율이 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금 ETF가 총 4개인데 맨 윗줄에 있는 미래에셋 타이거 골드 선물 ETF 보수가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현물을 사는 KRX 같은 경우는 쪼개서 사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한데요. 네. 이게 또 ETF랑은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KLX 금 시장에서는 1g 단위로 한 번에 거래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한 번 거래할 때 최대 5kg까지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금 ETF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한좌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KRX 금 시장에서 만약에 현물 금을 샀다 네. 이러면 실제로 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금을? 네, 인출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1kg 골드바 혹은 이 100g 골드바 단위로만 인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렇게 실물로 가져갈 경우에는 또 세금과 수수료가 붙습니다. 10% 이제 부가가치세 플러스 골드바 1개당 약 2만 원 가량의 또 수수료가 이게 추가가 되고요. 실물 인출 신청을 하게 되면 증권사 지점에서 약 2일 후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KRX 거래도 증권사 HTS나 MTS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네. 거고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금거래는 이제 KRX 금 시장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러자면 이 금 ETF라는 건 왜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세상에 100% 완벽한 투자 방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투자자에 따라서는 비록 이제 수수료나 세금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더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좀 절대적인 단점이라기보다는 투자자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KL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KLX 금시장은 국제 금 시세에다가 환율을 반영을 해서 이 금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달러도 강세고 금값도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이게 금값 상승세의 환차익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달러와 금 가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KLX 금시장에서는 이 두 가격이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덜 오르고 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금 ETF 같은 경우에는 모두 환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금 가격 그 자체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 변동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특징이고 그 외에 또 다른 특징도 있어요? 네, 금 ETF는 인버스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반면 이 KLX 금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투자 방법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재미는 ETF 쪽에 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내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벌써 3개월 새 30%나 급등할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반도체주를 팔고 엔비디아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CPU 출시, 메타버스 환경의 수혜가 강하게 예상되면서 매수세 끊일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이번 3분기 매출은 44%, EPS는 5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 회계 분기인 만큼 연간 실적 매출 54%, EPS 주당 순이익은 무려 138%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총 1위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오펜하이머는 $350, 서스케하나도 $360, 웰스파고도 $320로 높게 상향 조정을 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 대란의 영향을 받았지만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고 클라우드, 자율주행, 메타버스 같이 주요 성장 영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내일 직접 실적 나오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일정들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하느니 국내 처음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내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설계와 기술
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CBDC 도입을 위한 모의 실험을 시작한 바 있고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반적인 시각이 어떤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수능이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정규 거래 시간이 1시간씩 수년되는데 9시였던 개장 시간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에 마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간의 시장 거래도 오후 4시 40분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종료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 확인해 보셨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작은 정성이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융투자 업계는 김장 문화가 지닌 나눔의 가치를 이어받아서 따뜻한 자본시장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